4월 29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지표 경계감과 실적 우려에도 중동 불안 완화 및 환율 급등 진정, 또 밸류업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등락 거듭한 끝에 코스피는 2.49%, 코스닥은 1.77% 상승하면서 지난 하락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되살아난 반도체 기대감과 밸류업 모멘텀이 증시를 지지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증시가 GDP 둔화세와 인플레이션 부담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하락한 반면 국내 증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AI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를 회복시키면서 GDP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현선물을 순매수했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재개된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은행주도 실적 기대감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코스닥 기업 대상 성장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2일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를 예고한 점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도세와 2차전지 부진에 코스닥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우려를 낮춘 PCE 결과에 일정 부분 안도했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긴 했지만 기술주 호실적의 투자 심리는 개선되었습니다. 3월 PCE와 근원 PCE는 각각 전년 동기로 2.7%, 2.8%로 대체로 예상 부합했지만 서비스 물가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9.5%로 하락했고 또 7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69.9%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기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호실적 발표했던 MS와 알파벳이 올랐고요. 또 실적 부진의 엑소모빌과 인텔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블룸버그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4.8%로 상향하는 등 성장률 회복 기대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PCE 결과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지는 못한 가운데 혼조세 흐름을 보였고 달러는 엔화 약세 심화에 상승했습니다. 특히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PCE 결과는 무난했지만 GDP 등 다른 지표들 대비해서 우려를 키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MS와 알파벳 등 기술주 호실적과 이에 따른 AI 부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반도체주 강세를 이끌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고 애플과 아마존 실적 그리고 국내도 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들의 휴장 일정도 다수 대기하고 있어서 등락 보인 후에 관망세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는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이번 주 FOMC 예정되는 내일에 대한 프리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이어로 1.6%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2.4% 대비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재고 변화와 순수출이 각각 마이너스 0.35%포인트 그리고 마이너스 0.686%포인트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고요. 민간 소비 중 상품 부분은 다소 부진하지만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가 4%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민간 소비는 2.25%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려를 높인 것은 물가 지수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3.4% 상승을 했고 핵심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3.7%로 시장 예상치인 3.4%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전 완화적인 성향인 골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도 2024년 들어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정체됐다고 밝히면서 연준 내부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성장은 다소 부진하지만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5월 FMC에 대한 경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월 FMC에서 3월에 전망한 세 차례 금리 인하 횟수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매파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은 여전히 연내 인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파월도 연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은 안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매파적으로 나서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긴축 우려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5%까지 상승을 하자 연준은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주목해야 될 점은 QT의 속도 조절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속도 조절이 발표가 되고 6월부터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래포 잔고는 4천억 달러 규모로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은 2019년에 단기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빠르게 QT를 종료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번에는 QT에 대한 감속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950억 달러에서 월 500억 달러 정도 국채는 600에서 300억 달러 그리고 MBS는 350에서 200억 달러까지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간 ESG 관한 자료입니다. 김주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관련 사항인데요. 먼저 공급망 실사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려왔던 바와 같이 EU의 공급망 실사법, 이른바 CSDDD는 지난주에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CSDD는 EU 영내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자신에게 납품하는 공급망의 인권, 환경 그리고 인권, 환경과 같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지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논의되던 수준 대비해서 의무 대상 기업의 규모가 줄었다라는 측면이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67%가 감소하였고 이제 CSDD 대상 기업이 16,400여 개 기업에서 5,400여 개 기업으로 한정되었다라는 점이 이슈화가 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여전히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ESG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거래하는 기업의 ESG를 공시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5,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기업들은 ESG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CSDDD와 같은 공급망 실사법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화두가 되는 동향입니다. EU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EU만큼 포괄적인 법안은 아닙니다만 강제 노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망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공급망 실사 기준으로 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신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검토를 하던 이전 법안과 달리 공급망의 기업의 강제 노동 여부를 판단을 하는 법안이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껏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 여부를 기준으로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했던 것 대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규제로 될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 공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ESG 공시 기준 초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타 국가, 영국이라든지 호주, 싱가포르, 일본과 같이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초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ESG 공시 기준은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2026년 이후에 적용하는 스케줄이고요. 영국 및 다른 국가들은 2024년에서 2025년 중에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ESG 공시 기준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아무래도 ESG 성과를 본격적으로 공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면 ESG 성과가 결국에는 기업의 판매 차별화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규제, ESG 공시 의무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금융지주사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신한, 하나, 우리금융이고요.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주주회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한지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9.1% 상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번 분기에도 자사주 3천억 매입 소각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4분기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주환원율 제고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었고, ELS 관련된 충당부채 비용 2,740억 반영에도 불구하고 비이자 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하였고 충당금 부담 축소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3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6.8% 상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수준이고요. 일회성 요인으로는 ELS 관련된 충당부채와 해외 부동산 손상 및 부동산 PF 충당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원화대출은 2.7% 성장하였고 님은 2bp 상승하였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충당금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은행 대손 충당금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그룹 CCR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3bp 개선되었습니다. 1분기 ROE는 9.8%로 관련된 충당 부담을 감안할 때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9,000원으로 19% 상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신한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자사주 추가 매입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주환원율 제고 의지를 표명하였고 은행 충당금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증권자회사의 이익 개선을 바탕으로 2024년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기 DPS는 지난해와 동일한 600원으로 결의를 했는데요. 저희는 기말 배당이 지난해 대비 200원 증가한 1,800원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연간 DPS는 5.9%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34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4.1% 상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수준이고요. 일회성 요인으로는 ELS 관련된 충당부채 1,799억 원인과 환평가 손실 81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분기 원화대출은 전분기 대비 2.1% 성장하였고 님은 3bp 개선되었습니다. 조달 비용 감소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은행의 CCR은 5.5bp로 충당금이 전년 동기 대비 61%나 감소하였고 그룹 CCR은 24.7bp로 전년 동기 대비 11.3bp 개선되었습니다. 충당금 관련돼서는 이번 1분기에 매우 큰 폭의 개선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체율 자체는 상승하고 있고 2분기 중 부동산 PF 관련된 충당금 부담 역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였는데요. 이런 환평가 손실이 반영된 그룹 비이자 이익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익이 15.2% 증가하면서 그 영향을 상쇄하였고 증권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이 1분기에 동반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투자의견 홀드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6,300원으로 5.2% 상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홀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 금융지주회사 대비 CET1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M&A에 대한 재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주주환원율 제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낮은 이익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충당금은 전분기에 이어서 그룹 CCR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DPS는 18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8,245억 원으로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수준입니다.
비이자 쪽에서의 환평가 손실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충당 ELS 관련된 충당 부채 비용은 경쟁사 대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원화 대출 1.3% 증가하였고요. 대부분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NIM은 3bp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은행 CCR은 23.7bp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그룹 CCR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경쟁사 대비해서 양호하게 관리되었던 CCR이 지난해 4분기에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 적용 이후에 경쟁사와의 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저희는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CET1 비율은 12%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아와 현대모비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기아 2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27.3%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를 합니다. 외 하락을 반영했고요. 또 영업이익 전망치 2024년, 25년에 대해서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와서 1년 전 대비 19.2%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22.5%, 저희 전망치를 7.8% 상회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면 환율 관련된 효과가 플러스 4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6,400원의 효과가 저희는 모델 상품성 및 브랜드 개선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판매 대수의 감소나 고정비 증가 등을 다 상쇄하고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최근에 제가 계속 완성차 업체들 코멘트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레거시 업체들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최근에 좀 약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는 브랜드 가치 및 상품성 개선의 경쟁력의 강화 부분인데 저희는 그 부분을 대단공헌이익의 개선으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전 대비 2019년 대비로도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슷한 환경에 있는 현대차보다도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저희는 12.7조 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존 대비 8.8% 상회합니다. 환율 가정치 변경 그리고 다른 이제 수익성 개선 요인들을 반영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모듈 부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손익 전망치를 낮춰봐야 될 요인들이 보이지만 전동화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손익 개선 스토리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427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30% 증가를 했지만 저희와 시장 컨센서스의 전망치를 모두 12.3%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듈 부품 사업의 손익이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리콜 관련된 품질 비용이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 인건비도 생각보다 좀 많이 증가해서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AS 사업부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크게 나왔습니다. 총평을 해드리면 인건비 등의 고정비 증가 요인 또는 품질 비용 반복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 전망치의 상향 요인보다는 하향 요인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 회사의 전동화 부분의 수익성 개선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들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 가동 등의 이벤트는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8,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있어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홀드를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3,478억 원,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9.2% 하회해서 다소 아쉬운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던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1분기에도 3%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주 호조에 따른 조업 물량 증가와 건조 성가 상승, LNG선 비중 증가, 3분기 이후 해양 플랜트 물량 증가, 원가 안정 등으로 매분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BR이 2.2배, PER이 31.1배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는
총 18척에 38억 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97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계획 대비 진도율은 39% 정도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주의 대부분이 지난해 수주가 나왔어야 됐을 카타르 2차 발주 2월 물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소 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현대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은 1분기 실적이 매출액 7,478억 원, 영업이익 4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8.5%와 17.2% 하회해서 다소 아쉬운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1분기 실적에는 방산 부분의 실적이 예상치를 미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인데요. 한국군에서 임차에서 폴란드에 납품했던 32대의 K2 전차 개필러 물량을 올해 2분기까지는 모두 한국군에게 재납품해야 되는데요. 이 물량의 생산이 1분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한국군 재납품 물량의 생산이 늘면서 폴란드양 K2 물량이 1분기에 일시적으로 부진을 했는데요. 연간 납품 물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속도가 기존 전망 대비해서 오히려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K9이나 천무와 달리 K2 전차 폴란드 2차 발주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에 관련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계약이 지연 중이지만 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또 시중은행들의 10조 원 자금 지원 등으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후에 협상 파트너들의 변경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1분기 매출액이 7,635억 원, 영업이익 67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당초 지난해 인식될 예정이었던 인도네시아 경찰청 통신망 관련된 2개 사업이 올해 1분기로 2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낮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도무기 부분은 현궁과 천궁2 등 국내 양산 사업의 차수 전환에 따라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사업부들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LIG 넥스원이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성남시 소재의 세종연구소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개발 인력들의 선호 지역인 판교 인근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서 R&D 인력의 추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예, GS건설 1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2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1분기 실적은 400억 정도 판관비의 대손 상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저희는 이익 바닥이 확인되어 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 이제 포인트는 대손 상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부 건축 부분 원가율이 좋았다는 것이고 작년 하반기에 상당한 원가율 현실화를 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익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하반기에 기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실적 리뷰이고 건축 부분 돌감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희 추정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현재 매출과 이익 레벨이 낮기 때문에 추정치 부합 여부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업종 내 차별적인 두 자릿수 주택 이익률 약 88.5%의 원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별도 순차익금이 0.9조 원으로 약 2천억 정도 분기 동안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추세적인 순차익금 감소와 두 자릿수 주택 이익률이 말해주는 것은 업종에서 다른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점이고 저희는 최소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오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S-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 투자 의견 바 유지하는 목표 주가 11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하향을 하고요. 이유는 이제 봄철 비수기에 최근에 정유사 공급 차질 등이
일부가 해소되었고 유가도 상단까지 도달하면서 이제 마진이 최근 조정이 세게 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간 이익 추정치를 좀 조정을 했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4,500억 나와가지고 컨센서스를 9% 하회를 했습니다. 유가랑 환율 상승했던 일회성 비용이 1,500억 정도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진짜 영업이익 체력은 3,000억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과거 평균 영업이익 인 2,600억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견조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에는 이제 유가가 최근에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를 감안해도 2분기에는 4,100억 정도로 감익이 나오고 3분기, 4분기에는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 없다면 3,000억대 이익으로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이익이 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진짜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인 이익 레벨업 시점은 2026년 말에 이제 사우디와 함께하는 사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크게 좀 매력이 투자 포인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일기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제일기획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은 비기열을 통한 성장은 좋았으나 인력 투자 영향으로 수익성은 주춤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7%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비기열 부분에서 전년 대비 10% 성장하면서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익성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늘어난 인력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2.1% 성장에 그쳤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일기획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 총이익 가이던스가 5%인데 그 이상으로 올해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인력 투자 부담이 상반기까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총이익 성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6.8%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종근당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입니다. 종근당 1분기 리뷰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당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을 유지합니다. 4월 26일 종가 기준 업사이드는 5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은 2분기부터 온기로 반영될 수 있는 신규 제품 효과와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 이벤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535억 원, 영업이익은 270억 원 수준으로 컨센서스와 부합한 실적이었습니다. 주요 기준 품목인 프롤리아, 딜라트렌, 아토젯이 견조한 매출액을 달성하며 지속 성장을 하였지만 작년 말 종료된 K캡 계약과 일부 매출 품목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또 긍정적인 부분은 R&D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300억 원을 달성했고 인건비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리아트린에 대한 충당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2억 원 증가했고 셀트리온 제약과 코프로모션을 진행한 품목 그리고 바이엘의 케렌디아 등 신제품 성장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 같은 측면에서도 작년에 노바티스에게 기술 이전된 CKD510에 대한 적응증이 아직 공개가 안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 ADC 플랫폼 기술 도입 후 1년 기간이라는 짧은 시점 안에 도출된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R&D와 관련된 이벤트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노메트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켓 담당 성현동입니다. 이노메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엑스레이 및 3D CT를 사용한 전극, 간극 검사 장비 및 이물 검사 장비를 만드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2023년 매출액 838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도 매출액 1,100억 원, 영업이익 13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 증설이 이어지고 있고 배터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전극 검사 및 이물 검사 등으로 검사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노메트리는 2023년 11월 2차 전지 제조 장비 개발 및 폐배터리용 검사 장비 개발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관련해서 스태킹 공정에 사용되는 제조 장비와 차량용 2차 전지의 재사용
에서 사용되는 엑스레이 CT 검사 장비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투자 둔화 시에는 장비 수요 역시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해외 기업 테슬라에 관한 내용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테슬라가 청사진을 공개를 했지만 마진 압박은 여전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앨런 머스크가 일단은 뭐 신차 출시 계획 그리고 무인 택시 사업 공개 등으로 주가는 오히려 12%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이어온 주가 하락세가 여전히 지금 연초 위에 마이너스 35%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 대비 주가가 이익보다 더 크게 낮아지면서 낙폭과대로 인한 단기 반등은 저희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수준 대비 주가가 지금 현재 그렇게 싸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감소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12개월 선행 ROE가 14% 수준으로 시장인 20%보다 낮아진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PBROE를 반영한 PE 멀티플도 경쟁 기업 대비 높은 58배 정도 수준이고 세 번째로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시장보다 높아서 운용 비중을 저희는 확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가성비 모델의 생산을 이제 계획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이 생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죠. FSD OEM 판매 수요가 높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익 모멘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8.7% 감소했고 주당 순이익은 47%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 마진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5.9%포인트 하락한 5.5%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은 43만 대 그리고 인도량은 38만 7천 대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는 8.5%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저가 콤팩트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가칭이지만 모델 2라는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기술의 OEM을 판매를 하겠다. 일반 상용차 기업에게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나타난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로봇 택시에 관해서도 이번에 연설을 했었죠. 직접 차를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테슬라가 밝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9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